지윤이 한 손에 짐가방을 든 채 도착했을 때 전 남편 민호는 반쯤 무너져 내린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새 연인 수지는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지윤은 단번에 깨달았다. 흙먼지, 무거운 침묵, 그리고 삐거덕거리는 비뚤어진 문짝이 모든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지윤은 고개를 숙이지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짐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며 입구 쪽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곳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출발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그녀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흙길을 타고 멀어지는 민호의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듣고 나서야 지윤은 벽 곁에 가방을 툭 떨어뜨렸다. 그 순간까지 그녀가 두 다리로 버틸 수 있었던 건 오기라기보다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집안의 상태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다.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바닥에는 부서진 나무 판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오랫동안 고여있던 습기찬 냄새가 진동했다. 벽에는 얼룩진 옛 자국들이 가득해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이 조금씩 아무런 보살핌 없이 영영 버려진 것만 같았다. 지윤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깊은 숨을 쉰 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그리고 앞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어쩌면 이곳을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징조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한 한 줌의 용기가 필요했을 뿐일지도 몰랐다. 뒷마당으로 나가 거의 말라버린 우물과 무너져 내리는 울타리, 문짝이 뒤틀린 작은 창고를 본 순간 이 모든 합의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이혼 과정에서 민호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그리고 완성된 삶을 차지했다. 반면 그녀에게 남겨진 건 공평한 재산 분할이라기보다는 형벌에 가까운 외진 시골 마을에 버려진 땅덩어리뿐이었다. 하지만 지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음에도 자신이 패배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여기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패배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뻑뻑한 앞창문 두 개를 힘겹게 열어젖혔다. 피어오르는 먼지에 기침을 하면서도 당장 손에 닿는 일부터 시작했다. 낡은 양동이 하나, 뻣뻣하게 굳은 걸레, 솔이 다 빠진 빗자루를 찾아내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쓰레기를 쓸어 모았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고 팔이 욱신거릴 때까지 청소는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이 집이 요구하는 일 중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울타리를 세워본 적도 우물을 고쳐본 적도 없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집 하나를 온전히 유지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청소할 줄 알았고 물건을 정리할 줄 알았으며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법을 알았다. 그 첫날 늦은 오후 그녀가 가진 무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즈음 거실은 어느 정도 숨을 쉴 만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쓸만한 물건들을 따로 분리하고 오래된 빗물 자국이 있는 곳에서 낡은 수납장을 멀리 밀어넣은 뒤 지윤은 흙 묻은 손과 피곤한 얼굴을 한 채 현관문 계단에 잠시 주저앉았다. 시골 농가의 적막함이 더 이상 위협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척박하고 버겁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 된 새로운 공간의 여백처럼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근육통과 함께 어제 입었던 구겨진 옷 그대로 눈을 떴다. 대야에 남은 적은 물로 고양이 세수를 한 지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걸어 가장 가까운 마을 슈퍼마켓에 도착했다. 시골 길가에 자리 잡은 그 작은 가게는 없는 게 없는 만물상 같은 곳이었다. 비누와 쌀 같은 생필품부터 손님이 계산대에 오기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동네 소문까지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꼿꼿한 자세의 박 여사라는 중년 여성이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지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경멸의 눈빛은 아니었다. 속은 무너져 내리는데 겉으로는 어떻게든 꼿꼿하게 버티려 애쓰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연륜 묻은 예리한 시선이었다. 저기 길끝 폐가 같은 농가로 들어간 젊은 새내기구먼 맞지? 박 여사의 말에 지우는 지폐를 세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박 여사는 물건을 봉투에 담으며 계산을 마치고는 애둘러 가지 않고 물었다. 아예 살려고 온 거요? 아니면 서류 정리만 하러 온 거요? 메마른 질문이었지만 악의는 없었다. 지우는 대답하기 전 잠시 망설였다. 살려고 왔어요. 적어도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때까지는요. 박 여사는 계산대에 두 손을 짚었다. 그럼 양초랑 성냥, 모기약, 그리고 지하수 펌프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우는 피로가 묻어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일단 빵이랑 비누부터 시작해보려고요. 박 여사는 작은 상자 하나를 끌어당겨 지훈의 산 물건 옆에 놓으며 말했다. 시작이야 댁 마음대로 하시고 이것도 가져가요. 고집 부리는 건 버티는 데 도움은 되지만 고집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으니까. 지훈이 동수라는 남자를 처음 만난 건 바로 그곳이었다. 말수가 적어 보이는 그는 가게 옆 창고에 비료 포대를 내리고 있었고 궁금한 기색 하나 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절반쯤 듣고 있었다. 박 여사가 손짓으로 그를 불렀다. 동수 총각, 이따가 저녁에 시간 나면 저 집 우물 좀 봐줘. 동수는 셔츠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지윤을 2초 정도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찍 끝나면 들르죠. 거창한 약속도 억지로 꾸며낸 친절도 아니었다. 그저 담백하게 건넨 소박한 도움이었고 그것은 지윤의 마음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흔들어 놓았다. 양손 무겁게 물건과 양초를 들고 농가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혼 이후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은 철저한 계산과 해명, 그리고 모멸감의 연속이었는데 지금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에 나타난 동수는 곧장 우물로 향했다. 낡은 펌프를 유심히 살피고 파이프 두 곳을 두드려본 그는 렌치, 밧줄, 양동이를 차례로 요구했다. 지우는 공구 이름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자신의 무능함에 한없이 위축되었겠지만 동수는 누군가를 무안하게 만들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덤덤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부품은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이쪽 건 아직 쓸만하고요. 이런 식으로 확 잡아당기면 끊어집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씨름한 끝에 펌프에서 쿨럭거리며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압은 약했지만 힘을 들이지 않고 양동이를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지우는 마치 일상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처럼 물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동수는 연장을 챙기며 말했다. 당분간은 쓸 수 있겠지만 너무 믿진 마세요. 앞으로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답했다. 당분간이라도 저한테는 과분해요. 동수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축하는 짧게 하시고 계속 움직이셔야겠네요. 처음 며칠은 작지만 중요한 결정들의 연속이었. 깨진 창문을 막을 합판을 살지,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고칠지, 서류 문제를 해결하러 시내 군청까지 나가는데 차비를 쓸지, 당장 먹을 식량과 농기구를 살지, 남에게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도움을 청할지 아니면 몸이 부서져라 혼자 버텨볼지 선택해야만 했다. 지우는 그중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사실은 현실의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부르는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들과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를 대신해 변명해 줄 사람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었다. 마스크 없이 창고 먼지를 치우다. 기관지에 물이 가가 주방 바닥에 30분이나 누워 헐떡인 적도 있었고 지붕을 덧대려고 너무 얇은 슬레이트를 샀다가 비바람에 이틀 만에 날아가 버린 적도 있었다. 보관을 잘못한 쌀자루에 습기가 차서 절반을 버려야 했을 때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할 때마다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3가지 문제가 튀어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볼 때면 분명한 진전이 보였다. 어제보다 덜 시커먼 바닥, 이제는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 창문, 반듯하게 정리된 선반, 깨끗하게 닦인 냄비 하나,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지탱해주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종종 농가를 찾았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남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무관심하게 보이지 않는 그 특유의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올 때마다 상추 모종, 투박하게 썬 수제 비누, 혹은 살림에 요긴한 실질적인 조언을 툭툭 던져놓고 갔다. 때로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오늘 밥은 제때 챙겨 먹었수? 하고 물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지윤도 점차 경계를 풀게 되었다. 방문이 다시 뻑뻑해져 열리지 않던 어느 날 오후, 왈칵 울음을 터뜨릴 뻔했던 지윤은 박 여사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서서히 숨막히는 침묵의 감옥으로 변해갔는지, 민호가 어떻게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고 결정하기 시작했는지, 처음엔 두 사람의 미래 계획이었던 이 농가가 어떻게 금기어가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을 때 민호가 자신에게 이 넓은 땅을 양보하는 척하며 얼마나 관대한 사람으로 포장했는지 전부 털어놓았다. 박 여사는 묵묵히 듣기만 하다가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담담하게 말했다. 원래 세상엔 문제 덩어리를 선물 상자처럼 포장해서 떠넘기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야 자기들이 착한 사람으로 남거든.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다. 제일 억울한 건 제가 이거라도 안 뺏긴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고마워할 뻔했다는 거예요. 박 여사는 단호하지만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당신 거였던 것에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야 그걸 깨달아가는 중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윤에게 지역 터줏대감인 최 씨 아저씨를 소개해준 사람도 박 여사였다. 말씨는 느릿하지만 손이 크고 투박한,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동네 어르신이었다. 그는 민호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아 관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농가의 내력을 훤히 꿰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일은 아침마당에 들어선 그는 새로 반듯하게 세워진 앞마당, 울타리와 환하게 열린 집의 창문, 깨끗하게 쓸린 마당을 한참 둘러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참 많이도 변했구먼. 지우는 입고 있던 작업용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직 손볼 곳이 산더미인걸요. 최 씨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손볼 곳이야 많겠지. 하지만 이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소. 예전엔 뉘집 개도 쳐다보기 싫을 만큼 죽은 땅이었는데. 그 말은 하루 종일 지윤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후 집 뒤편을 함께 걸으며 아저씨는 옛 기억을 더듬어 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질척이는 땅, 예전에 농사가 가장 잘 되던 옥토, 지금은 말라버린 옛 개울의 흔적, 버려진 과수원의 위치, 그리고 민호가 겉으로는 방치하면서도 유독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던 농가 뒤편의 가장 넓은 알짜배기 땅까지. 지우는 그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땅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 내면의 변화는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버릇을 고쳤다. 자신의 영토를 측량하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땅을 걸어다녔다. 가계부를 꼼꼼히 적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며 눈앞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웠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문제들에 짓눌려 누군가 구원의 전화를 걸어주기만을 기다리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했다. 재건해야 할 자신의 삶은 결코 타인의 손에서 완성된 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보다도 먼저 그 변화를 눈치챈 것은 동수였다. 두 사람이 임시로 참고 지붕을 수리하고 있던 어느 늦은 오후, 동수가 툭 던지듯 말했다. 처음엔 여기 있는 물건들을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조심조심 만지시더니 이젠 어떻게든 고쳤을 작정으로 꽉 쥐시네요. 지우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마 이제는 부서져도 제가 직접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가 봐요. 동수가 짧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여기 촌사람 다 됐네요. 지윤도 가볍게 응수했다. 아직 멀었죠. 동수는 나사를 꽉 조이며 말했다. 멀긴 했지만 적어도 평생 못할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건 멈추셨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내 읍내에 나갈 때면 지유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 그녀가 지나가면
황급히 끊어지는 대화들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 누군가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누군가는 젊은 여자가 곧 버티지 못하고 야반도주할 거라며 내기를 걸었으며 누군가는 거짓된 걱정에 탈을 쓴 채 그녀를 노골적으로 평가했다. 하루는 농약사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두 여자가 대놓고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 혼자 산다며 농사일도 한 번 안 해본 여자가 까짓것 얼마나 버티겠어.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상처받고 억장이 무너진 채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그 분노와 억울함을 땔감 삼아 일에 매달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미친 듯이 창고를 쓸고 쓸어내며 공구들을 분류하고 녹슨 것들을 닦아냈다. 그러다 창고 높은 선반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영농 일지와 장부들을 발견했다. 각기 다른 연도의 빼곡한 숫자들, 거래처 이름, 측량 수치, 휘갈겨 쓴 메모들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중요한 사실 하나를 포착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에는 너무 많은 구멍이 있었다. 명확한 출처가 없는 막대한 지출, 알 수 없는 자금 인출, 계획만 세워두고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 기록,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몇 시간 동안 서류들을 정리하고 날짜를 대조하며 이 농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최소한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민호는 그저 바빠서 농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변명했었다. 하지만 며칠에 걸쳐 지붕을 고치고 잡초를 뽑는 틈틈이 서류를 파고든 결과 소름 끼치는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농가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방치되고 착취당하며 의도적으로 파괴되어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이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방치였고 매우 계산적인 무관심이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호는 단순히 이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의 권리를 쥐고 있으면서도 농가가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둔 것이 확실했다. 이 사실을 최씨 아저씨에게 넌지시 털어놓자 그는 낡은 장부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그래도 최근 몇 년 새 여기로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너무 많았어. 읍내에서 양복 빼입고 온 사람들이 차를 타고 농가 뒤쪽 땅만 빙빙 돌다 가곤 했지. 난 그 사람들이 뱉어내는 얄팍하고 성급한 말투가 영 거슬렸어. 지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최씨 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했다. 매입이 어떻고 개발 조건이 어떻고 측량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었지. 가까이 가진 않았지만 멀리서도 훤히 보였어. 그럴 때마다 네 전 남편은 항상 아직 때가 아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그들을 돌려보냈지. 지우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불안감을 느꼈다. 나중이라뇨? 언제요?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입맛대로 땅 명의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이겠지. 그날부터 지훈의 일상에 두 번째 목표가 생겼다. 무너진 집을 수리하는 동시에 자신의 땅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등기소를 찾아갔고 군청 지적과 공무원과 면담을 요청했다. 서류 복사본을 떼고 토지 대장의 경계를 확인하고 이혼 당시의 재산 분할 계약서를 수도 없이 다시 읽었다.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나 법률 용어를 몰라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청 창구 너머에서 서류철을 정리하던 나이 지긋한 주무관에게 그녀는 똑바로 눈을 맞추며 말했다. 주무관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확인하더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적도와 등기부 등본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평범한 서류철에 서류 뭉치를 가득 담아 농가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툇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펼쳐놓은 지우는 박 여사와 동수를 불러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공유했다. 두 사람 역시 그녀만큼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동수가 농가 뒤편의 토지 경계선이 붉게 표시된 지적도를 짚으며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이 도면이 확실하다면 이 뒤쪽 땅 쪼가리 하나가 앞쪽 농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비쌀 겁니다.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그 인간이 이혼 도장 찍고 널 여기 버리고 갈 때 왜 그렇게 실실 쪼갰는지 앞뒤가 맞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전부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네요. 오히려 이제부터 절대 섣부르게 욱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의혹의 덩치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농가의 삶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우는 부엌 창문, 바로 옆에 작은 텃밭을 일구는데 성공했다. 수확량 자체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쏟은 정성에 생명력이 응답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박 여사와의 소박한 거래도 텄다. 지훈이 가꾼 깨씹, 상추, 고추 등이 남으면 박 여사가 가게에서 대신 팔아주었고, 그렇게 들어오는 쌈짓돈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그녀의 땀방울에 대한 존중처럼 느껴졌다. 동수의 소개로 알게 된 상철이라는 동네 목수는 집의 전체적인 뼈대를 손봐주며 당장 무너질 위기에 처한 곳들을 고쳐주었다. 비용은 지훈의 형편에 맞춰 조금씩 나눠내기로 했다. 상철은 일하면서 끊임없이 농담을 던져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주는 넉살 좋은 사내였다. 하루는 툇마루에서 3번이나 가계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골머리를 앓는 지훈을 보고 그가 툭 던졌다. 뭘 그렇게 한 번에 다 정답을 맞히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다 몸 상하기 전에 머리통부터 터지겠소. 지훈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전 원래 남들 앞에서 틀리거나 실수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거든요. 상철은 덧댄 슬레이트 지붕을 망치로 고정하며 대답했다. 그럼 여기선 좀 맘 편히 틀리시오. 여긴 당신한테 시험지 들이밀며 채점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다 같이 부대끼며 사는 거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지훈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우울의 늪에서 끌어올려 주었다. 박 여사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동수는 직면해야 할 현실을 짚어주었으며, 최씨 아저씨는 과거의 지혜를, 상철은 고단한 나날에 웃음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지훈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읍내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처량한 이혼녀가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달라진 눈빛과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가게에 갈 때마다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지하수 펌프는 이제 안 끊기고 잘 나와요? 지붕 새는 건 다 잡았수? 내년 봄엔 뒤쪽 밭에도 뭐 좀 심어볼 텐가? 이런 평범한 안부 인사들은 100마디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다. 외부인들의 시선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비극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호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웃들의 입방아에 가끔 오르내리던 그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훨씬 직접적인 형태로 그녀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회색 세단을 타고 온 낯선 사내였다. 시골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양복을 빼입은 그는 지나가다 들렀다며 가식적인 웃음과 함께 지훈에게 땅 전체를 넘길 생각이 없냐고 떠보았다. 지훈은 굳게 닫힌 대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대답했다. 팔 생각 없습니다. 남자는 훈련된 친절함으로 끈질기게 매달렸다. 생각이 바뀌시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조건이 궁금해지면 그때 제가 먼저 연락하죠. 안녕히 가세요. 그 후 일주일도 채 안 되어 2번의 접촉이 더 있었다. 다들 정중한 태도로 접근했지만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났고, 그들의 진짜 목적지는 어김없이 농가 뒤편의 땅이었다. 동수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똥파리들이 이렇게 꼬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최씨 아저씨의 표정은 한층 더 굳어졌다. 내 짐작이 맞다는 증거지. 지훈 역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예전과 결이 달랐다. 예전의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의 두려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뙤약볕이 내리쬐던 늦은 오후, 지훈과 박 여사가 마당에서 솎아낸 깨씹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수진이 찾아왔다. 시골 마당의 흙먼지와는 철저히 동떨어진 깨끗한 고급 세단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뾰족한 힐을 신은 채 내린 수지는 이곳에 아주 잠시만 머물다 갈 사람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온몸으로 풍기고 있었다. 지윤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겉으로는 단 한치의 동요도 보여주지 않았다. 끼고 있던 목장갑을 벗고 툇마루 끝으로 걸어가 무심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죠? 수지는 예상과 완전히 달라진 깔끔한 농가 풍경에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민호 씨가 대신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두 사람 감정 상할 일 없이 좋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기둥에 한 손을 기댄 채 되물었다. 좋게 뭘 끝내는데요? 수지는 머뭇거렸다. 잘 외워둔 대본이 허름한 폐가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을 줄 알았던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땅 파는 거요. 지윤 씨, 쓸데없이 고집 피워봐야 본인만 손해라는 거 알잖아요. 마당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남의 인생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찾아오는 불청객이 많아질 땐 다 그럴 만한 꿍꿍이가 있는 법이지. 지들 입으로 불지 못할 구린 속내 말이야. 수지는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박 여사를 흘겨보더니 다시 지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썼다.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왜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지윤은 조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한테 전해 내게 할 말이 남아있으면 자기 발로 직접 걸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 말하라고. 수지는 모멸감을 애써 억누르며 인사도 없이 획 돌아서 차에 올라탔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진 뒤 박 여사가 넌지시 물었다. 속으로는 좀 떨렸수? 지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박 여사는 어깨에 걸친 수건을 고쳐 매며 말했다. 그래도 밖으로 티 안 났으면 그걸로 이긴 거야. 그날 밤 지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수진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방문이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지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 버티고 서서 질문을 던지고 서류를 모으며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한 민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지윤은 최 씨 아저씨와 함께 그동안 발길이 뜸했던 농가 맨 뒤편의 땅 끝자락으로 향해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아 허리까지 자란 잡초와 녹슨 철조망 잔해를 헤치며 한참을 말없이 걷자 지형이 미묘하게 바뀌며 시야가 탁 트이는 너른 평지가 나타났다. 아저씨가 지팡이로 앞을 가리켰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바로 그놈들이 눈독 들이는 노른자위라네. 지윤은 땅의 넓이와 새로 닦이고 있는 지방도와의 인접성, 그리고 평평하게 다지기 좋은 완만한 지형을 꼼꼼히 살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단한 시설물은 없었다. 그저 흙과 경계 말뚝,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엄청난 가능성뿐이었다. 하지만 탐욕을 자극하는 것은 항상 그런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법이었다. 왜 민호는 이 땅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윤의 물음에 아저씨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자기 배에 불리려는 놈이 상대방에게 무기가 될 만한 정보를 순순히 쥐어줄 리가 있나. 그 후 며칠은 숨가쁘고 긴장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지윤은 박 여사가 소개해준 시내에 신뢰할 만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지훈 변호사라는 진중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는 지윤의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성급하게 달콤한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았다. 첫째, 당분간 상대방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혼 소송, 당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 가치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셋째,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땅에 얽힌 이권이 클수록 겉으로든 속으로든 압박의 강도는 훨씬 거세질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지우는 땅에 발을 단단히 디딘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법적인 대응 방안이 있었고 방어할 권리도 있었지만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진흙탕 싸움의 초입에 서 있는지 실감했기 때문이다. 군내 버스를 타고 농가로 돌아오는 길. 이혼 후 처음으로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유는 신호음이 2번 울리도록 가만히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정중했다. 네가 여기저기 변호사 쑤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던데. 지우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내 권리를 배우는 중이야. 민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제발 생산적인 걸 좀 배워. 쓸데없는 소모전 만들지 말고. 지우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익은 풍경들을 응시하며 쏘아붙였다. 네가 처음부터 캥기는 짓을 안 했으면 소모전 할 일도 없었겠지. 민호가 일순간 말을 잃고 침묵했다. 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민호의 말에 지우는 지체 없이 응수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알 때까지 단 한 발짝도 안 움직일 생각이야. 농가에 도착하자 동수와 상철이 툇마루 기둥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 꼿꼿하게 서 있는 집, 말끔하게 수리된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그 평범한 풍경은 지윤의 가슴에 예상치 못한 뜨거운 파도를 일으켰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죄책감이나 자격지심 없는 온전한 자부심을 느꼈다. 헛된 자만도 누군가를 향한 통쾌한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일을 자신이 기어코 해냈다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었다. 갈 길은 구말리였지만 이미 그녀가 제 발로 단단하게 다져놓은 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나 얄팍한 타협안 따위로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지우는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 목재를 나르고 공구를 정리하며 오후 내내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했다. 밤이 되자 그녀는 큰 냄비 가득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소박한 부엌 식탁에 동수, 상철, 최씨 아저씨,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박 여사까지 둘러앉아 농사일과 자재값, 다가올 장마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도중 박 여사가 물끄러미 지윤을 바라보더니 툭 던졌다. 댁, 처음 왔을 때랑 얼굴이 아주 딴판이네. 지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박 여사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이제야 당신 진짜 얼굴 같다고. 잠시 식탁에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동수가 소주잔을 비우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원래 몸이 고생해야 제정신이 드는 법이죠. 그 다음 주 지윤이 땅을 팔지 않을 거란 소문이 면내에 쫙 퍼지자 그녀를 향한 존중과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왔다. 등기소 앞에서 어떤 건달 같은 사내가 길을 막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지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며칠 뒤엔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여장부답다는 이 온갖 칭찬을 늘어놓는 사람도 나타났다. 지윤은 과도한 친절과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냄새를 맡는 법을 이미 터득한 지 오래였다. 그 사이에도 농가는 매일같이 그녀의 보살핌을 필요로 했다. 강풍의 뒷마당 울타리 일부가 날아갔고 고쳤던 주방 배관이 다시 터져 물바다가 되었으며 비료값이 예상보다 훌쩍 뛰어 예산이 펑크나기도 했다. 드라마틱한 비극은 아니었지만 맨바닥에서 삶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고단함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예전에 지윤이 쏟아지는 문제들을 보며 스스로의 무능을 자책했다면 지금의 지윤은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단단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민호가 예고도 없이 불쑥 농가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왔다. 처음 이곳에 섰을 때의 오만하고 여유롭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얼굴에 역력했다.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지우는 차 소리를 듣고 수도가에 호미를 내려놓은 뒤 천천히 앞마당으로 걸어나갔다. 허둥지둥 뛰어가지도 흙 묻은 작업복과 손을 부끄러워 숨기지도 않았다. 땀에 절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서늘했다. 민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튼튼해진 울타리, 반질반질 닦인 툇마루,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해진 마당을 둘러보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이런 총구석에 뼈라도 묻을 작정이야? 그는 애써 여유로운 척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남기로 결정했어. 민호가 대문 쪽으로 두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깔았다. 지훈아, 이제 억지 좀 그만 부려. 이번엔 내가 진짜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왔어.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깔끔한 마무리. 지훈이 팔짱을 꼈다. 내 입에서
나한테 좋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더 의심스러운데 민호는 계산된 인내심으로 신경질을 꾹 참으며 한숨을 쉬었다. 넌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규모를 파악 못하고 있어. 지훈이 똑바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럼 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봐.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앞머리를 쓸어 올리고 농가 뒤편을 힐끗 보며 변명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혔을 때도 난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이해해야 했어. 궁지에 몰린 민호는 화제를 돌렸다. 큰돈이 걸린 이권 다툼에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험한 꼴 보기 전에 챙길 거 챙겨서 빠지는 게 현명하다. 훗날의 편안함과 안정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단 한 번도 진실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지우는 민호가 스스로 짜놓은 논리의 모순에 엉켜 횡설수설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변명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지우는 서늘하게 비수를 꽂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저 뒷땅값이 얼마나 뛸지 이미 알고 있었지. 민호는 즉답을 피했다. 꽉 깨문 턱 근육이 실룩거렸고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진실을 대변하고 있었다. 알았어? 몰랐어? 지훈이 쐐기를 박듯 되물었다. 민호는 평정심을 잃고 언성을 높였다.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해? 지훈은 속에서 불덩이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중요하지. 네가 나한테 베푸는 척 던져준 알량한 위자료의 진짜 가치가 뭔지 보여주는 증거니까. 민호는 마치 힘으로 윽박지르면 통할 거라 믿는 사람처럼 한 발짝 더 바짝 다가와 위협적으로 말했다. 너 주변에서 되지도 않는 훈수 두는 무지렁이들 말 듣고 착각하나 본데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지훈도 물러서지 않고 서늘한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내한텐 이게 재미있는 게임이겠지만 나한텐 내 목숨, 줄이 달린 내 인생이야. 바로 그 순간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대문 앞에 급정거했다. 브레이크 마찰음과 함께 차 문을 부서져라 열고 내린 사람은 최씨 아저씨였다. 낡은 서류철을 가슴에 품은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비장함과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민호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순간 지우는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임을 직감했다. 아저씨는 눈길조차 민호에게 주지 않고 지훈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민호를 흘겨본 그는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리듯 외쳤다. 지훈 세댁, 이 자식이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서류. 내가 군청 수장고 뒤져서 기어코 찾아냈어. 이놈이 입 빨린 소리로 무슨 제안을 하든 당장 입 찢어버려. 이거 하나면 판이 완전히 뒤집히니까. 지훈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아저씨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어떻게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다. 때마침 연락을 받은 김지훈 변호사도 여유로운 걸음으로 도착해 상황에 합류했다. 변호사는 아저씨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사기꾼들이 복잡한 법률 용어와 날짜 속에 교묘하게 구로다, 구로과, 구로베서, 구로다, 구로베스, 구로다. 마당에는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예전에 그 수치스럽고 처량한 침묵이 아니었다. 민호라는 오만한 남자의 밑바닥이 완전히 까발려지기 직전에 통쾌하고 결정적인 침묵이었다. 박 여사는 텐마루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동수는 울타리 쪽에 기대서서 상철은 창고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이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나서서 방해하지 않았고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려 들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와중에도 지우는 자신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한 채 조종당하던 과거의 바보 같은 여자로 돌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첫 페이지를 다 읽은 변호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날짜와 지번을 꼼꼼히 대조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이 개발 계획, 두 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었군요. 민호가 황급히 변명했다. 추진 중이었을 뿐이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축했다.
확정 전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 시 의도적으로 가치를 은폐한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그동안 알아낸 사실의 퍼즐을 맞췄다. 군청에 연결된 끈아풀 공무원이 귀띔해준 바로는 이 농가 뒷땅을 관통하는 거대한 지방도 신설 계획이 확정되었고 지역 농협에서 그 도로를 끼고 대규모 첨단 농산물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지윤의 땅을 핵심 부지로 점찍어 두었다는 것이다. 그 위치와 접근성 때문에 그녀의 땅은 부르는 게 값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지윤만 까맣게 모르게 한 채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수시로 찾아와 헐값의 땅을 후려치려 했고 그게 안 된 이 민호가 직접 등판해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 것이다.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아 직접 읽어내려갔다. 사업 부지의 명칭, 새 도로의 노선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의 결제 일자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의 의심이나 찝찝함은 없었다. 민호가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완벽한 증거가 그녀의 두 손에 들려 있었다. 발악하듯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지윤아, 사업이라는 게 엎어질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고. 지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차갑게 비웃었다. 그 엎어질지도 모르는 사업 때문에 넌 똥줄이 타서 내가 눈치채기 전에 이 땅을 날름 삼키려고 여기까지 뛰어왔고 핵심을 찌르는 정국의 민호는 더 이상 대화의 주도권을 쥘 수 없음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넌 끝까지 상황을 최악으로 꼬아서만 생각하는구나. 툇마루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 여사가 특유의 빈정거리는 투로 한마디 거들었다. 원래 뒤통수 치다 걸린 놈들이 꼭 상대방 피해망상 탓을 하더라니까. 동수도 툭 던졌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땅이면 뭐하러 침 질질 흘리며 사겠다고 달려드십니까? 지윤은 민호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민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쥐고 흔들던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미 다 들통난 거짓말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제 밥그릇을 지켜보려고 발악하는 작고 한심한 속물일 뿐이었다. 김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탁 소리 나게 덮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 이제부터 지윤 씨를 향한 모든 제안과 협상은 구두가 아닌 정식 서면으로 그리고 반드시 제 입회하에 진행될 겁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나 알량한 꼼수, 협박성 제안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민호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너희들 지금 다들 미쳐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지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일격을 가했다. 진짜 과대망상은 쓰레기 같은 이 땅덩어리 하나 던져주고 내가 평생 내 앞에서 질질 짜며 고마워할 거라고 착각한 너지. 민호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챙기려 애썼다. 여자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다. 나중에 복잡한 소송에 휘말릴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좋게 합의하자는 둥 찌질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좋게라는 단어는 이미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가 바랐던 유일한 좋은 상황은 지윤이 영원히 이 진실을 모른 채 바보처럼 도장을 찍어주는 것뿐이었으니까. 자신의 얄팍한 수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호는 얼굴을 붉힌 채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거칠게 후진하며 시골길을 빠져나갔다. 지윤은 흙먼지가 가라앉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꼿꼿하게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모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서류철을 쥔 채 툇마루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박 여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네. 지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전 여기 쫓겨나듯 처음 왔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어요. 맞은편에 자리를 잡은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정정해 주었다. 밑바닥이 아니라 지윤 씨가 이 썩어빠진 판의 실체를 완벽하게 꿰뚫어본 진짜 시작점입니다. 지윤은 변호사, 땀 흘리며 뛰어다닌 아저씨, 말없이 지켜봐준 동수, 자신이 손수 닦고 고친 집, 그리고 한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거대해 보였던 앞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무릎 위에 놓인 서류철을 꽉 쥔 채 작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제가 이 판의 끝을 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우는 서류철과 낡은 수첩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시내로 나섰.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멋대로 재단하거나 입맛대로 요약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걸음에 묻어났. 군청 지적과 면사무소 개발과 그리고 새 도로 개통과 물류센터, 부지 선정에 관여한 도로교통과 엔지니어의 사무실까지 이잡듯 뒤지고 다녔. 가는 곳마다 지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질문하고 수치를 대조하고 이해가 안 가는 전문 용어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2번, 3번 되물어 수첩에 빼곡히 적었다. 예전 같으면 기가 죽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을 그 낯선 사무실들이 이제는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삶의 전쟁터로 느껴졌다. 변호사조차 그녀의 눈부신 변화에 혀를 내둘렀다. 늦은 오후 3번째 릴레이 미팅을 마치고 나오며 변호사가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말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지우는 복잡한 시내의 교차로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진작에 제 삶을 이렇게 똑바로 마주하고 악착같이 따졌더라면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살진 않았을 텐데요. 변호사는 현명한 대답을 내놓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지윤 씨는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백한 위로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다. 농가에 도착하자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부엌에서는 박 여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동수는 수압이 약해진 지하수 모터를 손보고 있었으며 지역 농업기술센터 직원인 은정 씨가 새로운 작물 재배를 돕기 위해 텃밭을 둘러보고 있었다. 속고 속이는 치열하고 더러운 시내의 싸움판과 달리 이곳 농가의 풍경은 너무나 정직하고 투명해. 땅에 흘린 땀방울이 거두어지는 곳, 조건 없는 연대와 실질적인 노동이 살아 숨쉬는 곳. 시내에서 알아낸 진실을 과장이나 감정적 동요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 식탁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반응했다. 박 여사는 칼질을 멈추고 혀를 끌짓 찼다. 그러니까 그 여우 같은 놈이 이 집이 흉가처럼 허물어져가는 꼴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제풀에 지쳐 알짜배기 땅까지 포기하고 도망가길 기다렸다는 거네. 연장을 바닥에 내려놓은 동수가 거들었다. 거기다 지윤 씨가 농사일엔 까막눈이라는 사실까지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거고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은정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핵심을 찔렀다. 그래서 지윤 씨는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이혼 후 처음으로 지윤은 누군가에게 떠밀리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하게 따져본 뒤에 결정할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치듯 팔아치우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자존심 때문에 이 넓은 땅을 혼자 부둥켜 안고 끙끙대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박 여사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이제야 아주 제대로 돌아가는구먼. 그 후 몇 주 동안 지유는 이곳에 온 일에 가장 치열하고 숨가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가 뒷땅에 거대한 비밀과 씨름하는 동안에도 얄궂은 시골의 일상은 멈춰주지 않았다. 비가 며칠 내리자 펌프가 다시 말썽을 부렸고 거센 바람에 마당 쪽 울타리가 기울어졌으며 헛간 지붕은 또다시 보수를 요구했다. 애지중지 키우는 텃밭 채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고 각종 공과 금과 생활비 청구서는 어김없이 날아왔다. 하지만 과거의 지윤과 달리 지금의 그녀는 쏟아지는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허우적대지 않았다. 당장 닥친 급한 불과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을 구분하는 노련함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으면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텃밭을 돌봤고 해가 중천에 뜨는 오후가 되면 툇마루에 상을 펴놓고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를 검토하거나 은정 씨와 함께 토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해가 지면 그날 쓴 영수증을 가계부에 꼼꼼히 정리하며 다가올 한 주를 계획했다. 불안감을 조급함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했다. 어느 늦은 오후 주방 식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지우는 문득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의 피곤함이 모멸감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한 비참한 몸부림이었다면 지금의 피곤함은 자신의 진짜 삶을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는 노동에서 오는 묵직하고 뿌듯한 피로였다. 고장 난 수도 밸브를 갈아 끼우러 온 동수가 서류에 파묻힌 그녀를 보더니 물었다. 아침부터 계속 그 서류만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엔 마당 치우고 지금은 농협에서 제안한 부지 임대차 계약서 초안을 뜯어보고 있었어요. 동수는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맞은편 의자를 쑥 빼서 앉았다.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지윤이 피식 웃었다. 동수 씨가 계약서 볼 줄 알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도 가끔 훈수 두는 사람이 장기판을 더 잘 읽는 법이죠. 지윤은 소리내어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다. 농협 물류센터가 들어설 정확한 위치, 새로 뚫릴 진입로의 동선, 임대 수익금의 규모, 그리고 변호사가 특별히 요구한 안전장치 조항까지 꼼꼼히 설명했다. 동수는 특유의 과묵함으로 묵묵히 다 듣고 나더니 가장 본질적인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지윤 씨 집도 안 허물어도 되고 앞쪽 알짜배기 농토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네요. 여태껏 온갖 장사꾼들이 들이밀었던 속 보이는 제안들보단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지윤은 서류철을 덮으며 동수의 명쾌한 통찰력에 감탄했다. 전 자꾸 머릿속을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렌치를 집어들며 말했다. 지윤 씨는 아직도 누군가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방어하는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제 방어는 끝났고 지윤 씨가 직접 선택할 시간입니다. 며칠 뒤 농협의 사업 담당자인 혜진 팀장이 세부 협상을 위해 직접 농가를 찾았다. 혜진 팀장은 읍내의 양복쟁이들처럼 겁발림 가득한 가식이나 얄팍한 상술 없이 잘 정리된 측량지도와 현실적인 수익 타당성 보고서를 들고 왔다. 첫인상부터 지윤의 마음에 쏙 들었다. 팻마루에는 지윤과 혜진 팀장, 법적 조언을 해줄 김 변호사, 농업 전문가 은정 씨가 둘러앉아 박 여사는 약간 떨어진 평상에서 마늘을 까며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혜진 팀장은 신설도로 주변의 입지 조건 때문에 농협 측에서도 오랜 기간 이 부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다만 저희는 떴다방처럼 치고 빠지려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와 오랫동안 상생할 수 있는 실소 유주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부지 위치는 최상이지만 굳이 무리해서 거주 공간인 앞쪽 농가까지 건드려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요. 지윤은 궁금한 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임대차 계약의 최장 보장 기간은 얼마나 되죠? 공사 차량 진입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이용하게 되나요? 만약 제가 앞쪽 땅에서 본격적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게 되면 유통망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혜진 팀장은 단 한 번도 말을 얼버무리지 않고 지도를 짚어가며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답변했다. 긴 질의응답 끝에 혜진 팀장이 지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지윤 씨는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실 계획이신가요?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지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이곳에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생계에 쫓겨서 전 남편을 향한 오기 때문에 혹은 갈 곳이 없어서였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머무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완벽한 자신의 선택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지윤은 자신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듯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살 겁니다. 처음 이곳에 쫓겨오듯 버려졌을 때의 비참한 마음이 아니라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쓸고 닦고 일궈낸 제가 선택한 방식대로요. 혜진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도 당연히 지윤 씨의 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죠. 오전 내내 이어진 팽팽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혜진 팀장이 떠난 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까 본인 입으로 농가의 미래에 대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지윤은 툇마루 기둥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마당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읍내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 걸 보고 나서야 저도 확신이 서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실제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언제 망해서 짐을 쌀지 구경거리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면사무소와 농협을 당당히 오가고 자재를 직접 주문하며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지윤의 행보를 경이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며 어떻게든 콩고물을 얻어먹으려는 얄팍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윤은 웃음 뒤에 숨은 시커먼 속내를 간파하는 노련함을 갖추게 되었다. 하루는 철물점 앞에서 자신을 부동산 컨설턴트라 소개하는 남자가 접근해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한 방에 해결하고 큰돈을 만지게 해주겠다며 명함을 내밀었다. 지윤은 그의 감언이설을 1분도 채 듣지 않고 딱 잘라 말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제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나설 땐 10중8구 본인 인생을 편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더라고요. 남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안함을 감추려 했다. 의심이 너무 많으시면 굴러들어온 복도 차버리는 법입니다. 지윤은 여유롭게 받아쳤다. 그 징글징글한 의심 덕분에 여기까지 굴러들어온 제 복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명함은 잘 간직하세요. 약국에서 우연히 마주친 나측은 아주머니의 뼈 있는 오지랖도 가볍게 넘겼다. 아이고, 새댁이 뒤통수 조심해. 알만한 사람들끼리 붙은 큰 판인데 여자 혼자 감당하겠어? 지윤은 상냥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돌려주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엉뚱한 사람을 너무 오래 믿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가진 것만 믿고 지킬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낸 대사가 아니라 그동안 피눈물 흘리며 배운 삶의 진리였다. 이런 지윤의 변화를 곁에서 가장 흐뭇하게 지켜본 사람은 박 여사였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쌈 채소를 포장하던 아침, 박 여사가 툭 던졌다. 댁, 요즘 남한테 대답할 때 쭈뼛거리면서 미안하다는 소리 쏙 들어간 거 알아? 지윤이 활짝 웃었다. 칭찬이신 거죠? 박 여사는 팔을 다듬으며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칭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지. 여태껏 남들 눈치 보며 쪼그라들었던 사람은 허락 안 받고 넓게 기지개 켜는 법부터 당당하게 배워야 하는 법이야. 복잡한 계약이 법적으로 다듬어지는 동안에도 농가의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갔다. 상철의 야무진 솜씨로 툇마루가 새 것처럼 튼튼해졌고 부엌 구조가 요리하기 편하게 바뀌었으며 무너져가던 뒷마당 창고도 깔끔하게 정돈되었다. 은정 씨는 지윤의 현재 체력과 자금 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텃밭의 규모를 서서히 넓히는 실현 가능한 재배 계획을 세워주었다. 뚝딱거리는 걸 좋아하는 동수는 지하수 펌프의 효율을 높이고 집 안팎의 동선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다. 최 씨 아저씨도 수시로 들러 땅에 얽힌 예시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디쯤 가야 버려진 옛 감나무가 있는지, 장마철엔 마당 어느 쪽으로 물길을 터야 하는지, 민호가 게을러서 수년간 반복했던 멍청한 실수들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었다. 시간의 덮개가 쌓이면서 황량했던 흙바닥은 정성 어린 손길에 화답하듯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텃밭은 구획이 반듯하게 나뉘었고 공구들은 종류별로 말끔히 정리되었으며 불안정했던 하루하루가 단단한 규칙을 가진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집안의 온기도 달라졌다. 습기로 얼룩졌던 거실은 상쾌한 바람이 통했고 귀신이 나올 것 같던 앞방은 따뜻하고 아늑한 진짜 침실이 되었다. 처음 지윤이 버려지듯 내동댕이 쳐졌던 굴욕의 장소인 툇마루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 믹스커피를 마시고 모종을 나누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떠는 사랑방으로 변모했다. 지윤은 이 모든 변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내린 작은 결정들과 노동의 결실이라는 사실에 그 어떤 찬사보다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바람 한 점 없이 푹푹 찌던 어느 여름날 오후 부엌 식탁을 행주로 닦던 지윤은 문득 처음 짐가방 하나를 쥔 채 이 폐가에 발을 들였던 순간을 떠올렸다. 남은 인생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던 그 끔찍한 절망감. 그녀는 잠시 행주질을 멈추고 식탁에 두 손을 짚은 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에 젖어 그 고요함을 온몸으로 음미했다. 마침 창고에서 드릴을 찾으러 들어오던 동수가 그 모습을 보고 넌지시 물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윤은 애써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답했다. 이 낡고 무서웠던 집이 이젠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져서요. 동수는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과 열린 창문 너머 싱그러운 마당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당연하죠. 지윤 씨가 이 집에 숨을 불어넣었으니까요.
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여기서 다시 찾았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 다시 농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호 없이 혼자였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흠잡을 데 없는 명품 원피스 차림도 아니었고 타인의 추락을 즐기던 오만한 미소도 당당한 발걸음도 사라진 상태였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운 그녀는 천천히 내려 지윤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렸다. 남의 공간에 함부로 발을 들일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듯한 태도였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다 그녀를 발견한 지윤은 손을 앞치마에 툭툭 털고 툇마루로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죠? 수진이 대답을 망설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괜찮으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윤은 몇 초간 침묵하다 툇마루 끝에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두 여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았다. 묵직하지만 가식 없는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윤 씨 상황이 비참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추악한 사연이 얽혀있는 줄은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그런 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윤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수진을 직시했다. 그날 첫날 내 꼴을 보고 그렇게 박장대소할 만큼은 알고 있었잖아요. 수진은 부끄러움에 시선을 떨구었다. 네, 맞아요. 지윤은 섣불리 동정심을 발휘해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가식의 껍질을 벗고 진심을 토해냈다. 네, 제가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의 그럴싸한 거짓말을 믿는 게 제 마음이 편했고 제가 승리자라는 알량한 우월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게 등쳐먹으려 했는지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입 싹 닫고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어서 사과하러 왔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극적인 눈물이나 무릎을 꿇는 가식적인 사죄는 없었다. 수지는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했고 그것조차 허황된 착각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지윤의 마음에 묘한 여운을 남겼다. 첫날 여기서 지윤 씨를 봤을 땐 지윤 씨가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린 패배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진짜 헛개비 같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건 바로 저였네요. 지윤은 잠시 말없이 툇마루 나뭇결을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에게 복수했다는 통쾌함 따위는 없었다. 그저 지독했던 과거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후련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땀 흘려 얻은 단단한 내면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진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내 용서나 허락은 필요 없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남의 불행을 밟고 서서 자기 행복의 크기를 착각하는 어리석은 짓은 반복하지 않길 바랄게요. 눈시울이 붉어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변명 없이 조용히 일어서 차를 타고 떠났다.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지윤의 가슴을 옥죄던 과거의 지독한 굴욕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거리가 생겼고 그 거리감 하나로 충분히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농협과의 최종 계약서 도장을 찍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 변호사는 농가에 유리한 독소 조항을 전부 빼고 확실한 보상과 안전망을 요구했고 혜진 팀장 측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수용하며 합리적인 조율 과정을 거쳤다. 은정 씨는 임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서의 농사 수익을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 주었고 동수는 공사 기간 중 물류 차량 동선과 소음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지윤의 뼈를 가장 세게 때린 건 박 여사의 투박한 한마디였다. 그래서 세댁, 이 계약이 자네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것 같아? 아니면 자네 두 발을 더 단단하게 땅에 박아줄 것 같아? 지윤은 며칠 내내 그 질문을 곱씹었다. 다시 덤불을 헤치고 뒷땅으로 가 빨간 경계 말뚝을 따라 걸어보고 집에서 도로까지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재보며 잃게 될 것과 지켜낼 것의 무게를 저울질했다. 별빛이 유난히 초롱초롱하던 어느 밤 지윤은 툇마루에 앉아 노트를 무릎에 펴고 두 개의 리스트를 써 내려갔다. 하나는 이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 다른 하나는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허락하지 않을 것들이었다. 첫 번째 리스트에는 맑은 지하수, 비바람을 견디는 지붕, 안정적인 수입원,
내 일상을 스스로 결정할 주도권,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존중의 관계, 그리고 땀 흘려 일할 나만의 공간을 적었다. 두 번째 리스트에는 남들에게 휩쓸리는 조급함,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찍는 맹목적인 도장, 공포심에 쫓겨내리는 결정, 그리고 부당함 앞에서의 비겁한 침묵을 적었다. 글씨를 다 쓰고 난 뒤 지우는 몇 달 동안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이 두 장의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혜진 팀장과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농가를 찾았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조항을 읽고 또 묻고 기한과 금액과 책임 소재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이 계약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펜을 들어 흔들림 없이 서명했다. 도장을 다 찍고 나자 그제야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혜진 팀장이 손을 내밀며 활짝 웃었다. 이 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성공적이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지훈 씨에게 가장 정당한 보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훈도 그 손을 힘주어 맞잡으며 화답했다. 이제 전 무엇이 진짜 정당한 건지 정확히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니까요. 계약금으로 큰 돈이 들어왔지만 지훈의 본질적인 삶은 하루아침에 요란하게 바뀌지 않았다. 어쩌면 그 점이 이 긴 여정의 가장 빛나는 성과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불필요한 사치품을 사들이거나 읍내 사람들에게 졸부처럼 과시하려 들지 않았다. 무너진 자존심을 거치대로 보상받으려는 과거의 허영심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다. 제일 먼저 그동안의 빚을 갚고 세금을 정리하고 든든한 비상금을 묶어두었다. 그러고 나서야 일상을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줄 실질적인 것들에 돈을 썼다. 툭하면 말썽이던 펌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지붕을 완벽하게 개보수하고 헛간을 확장하고 쓸만한 농기구를 새로 들였다. 삐걱거리던 침대 매트리스를 푹신한 것으로 바꾸고 흔들리지 않는 원목 식탁을 사고 화력이 좋은 4구짜리 가스레인지와 살림살이가 넉넉히 들어가는 큰 수납장을 샀다. 그 소소한 변화들이 지훈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보다 1000배는 더 큰 행복을 주었다. 주방에 놀러온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새댁, 아주 살림살이를 남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실속 있는 걸로만 꽉꽉 채워 넣네 그려. 지훈은 새 수납장에 반찬통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다. 남들 눈에 번지르르해 보이려고 껍데기만 치장하는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겪었잖아요. 계절이 바뀌며 텃밭은 몰라보게 풍성해졌고 죽어가는 줄 알았던 뒷산 과수원의 나무들도 가지를 뻗기 시작했다. 이제 농가 앞마당은 동네 사람들과 농자재, 배달, 트럭이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활기찬 공간이 되어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를 틀어막기 급급했던 그녀의 삶에도 튼튼한 닻이 내려졌다. 은정 씨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작물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동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주는 수고를 덜어주었으며 상철은 마침내 넓고 튼튼한 다용도 작업장을 완성해 주었다. 마당을 둘러보던 최 씨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이 땅이 제대로 된 나침반을 찾았구먼. 번지르르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이었기에 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민호와의 질긴 악연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만남은 그로부터 몇 달 뒤 김 변호사의 시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지우는 더 이상 억지로 당당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억지로 꾸며낸 단단함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진짜 단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전히 명품 정장을 빼입은 민호는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처음 농가에 찾아왔을 때의 그 재수 없는 우월감이나 분노는 모두 증발하고 껍데기만 남은 듯한 무기력함이 엿보였다. 서류 절차가 사무적으로 모두 끝난 뒤 가방을 챙기던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결과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지훈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도 몰랐지. 민호는 탁자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피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네가 그 촌구석에서 며칠 못 버티고 헐값에 땅을 넘긴 뒤에 너 살 길 찾아갈 줄 알았어. 지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알아. 내 바람대로 나도 내 살 길을 찾긴 했지. 민호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끼품은 비난을 예상한 듯했지만 지윤에겐 이제 그에게 쏟아부을 감정의 찌꺼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이가 있음 이 밀은 이를 내가 끝까지 날 속이려 했던 그 더러운 판의 실체를 내 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당당하게 내 길을 찾았다는 것뿐이야. 민호는 침묵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다. 내가 틀렸어. 지윤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의 끄덕임이 아니라 그저 팩트를 확인하는 제스처였다. 그래, 넌 틀렸어. 넌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네 맘대로 재단했고 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취급했으며 처음 며칠이 고달프다고 내가 내 권리마저 쓰레기통에 처박고 도망칠 거라 착각했지. 민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무슨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이미 버스가 떠났다는 걸. 그리고 지우는 더 이상 그의 조잡한 가스라이팅에 흔들릴 여자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초라한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변호사가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지우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 활기찬 읍내거리를 내려다보며 스스로도 낯설 만큼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빨리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 후 지윤의 삶은 진실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게 확장되어 갔다. 농가 뒤편 부지에서는 농협의 물류창고 건설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지만 지윤의 주거 공간과 앞쪽 농지는 완벽하게 보호되었다. 공사 차량이 오가며 동네가 제법 북적거렸지만 철저히 통제된 규칙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지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부당함에 떠밀려 억지로 굴복하는 것과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합당한 보상을 선택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말이다. 집은 여전히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상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 한때 수치심의 상징이었던 툇마루는 이제 동네 사람들과 수박을 쪼개 먹고 따뜻한 믹스커피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명당이 되었다. 주방은 매일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삶의 중심이 되었고 눈물로 지새우던 낡은 침실은 뽀송뽀송하게 마른 이불 냄새와 달콤한 숙면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작업장에서는 매일같이 신선한 농산물들이 상자에 담겨 지역 마트로 출하되었고 박 여사의 슈퍼에서도 불티나게 팔렸다. 하루는 길 건너 미영 아주머니가 놀러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 요새 읍내서 지윤 씨 상추 사다 먹더니 세상에서 제일 징하게 고집 센 여자가 키운 상추라 그런지 숨이 안 죽는다고 난리여. 지윤이 까르르 웃으며 받아쳤다. 고집불통이 아니라 잡초처럼 생명력이 끈질긴 거라 해주세요. 곁에서 마늘을 다듬던 박 여사가 거들었다. 초반엔 고집불통 맞았어. 뭘 새삼스레 포장해. 툇마루에 한바탕 맑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억지 웃음이나 험담이 섞이지 않은 지금 지윤의 눈부신 새 출발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백색 소음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동정심을 유발하는 불쌍한 이혼녀나 별종으로 보지 않았다. 혹독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자신만의 단단한 성을 쌓아 올린 경이로운 생존자로 대우했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아주머니들은 지윤을 붙잡고 그 복잡한 등기 서류는 어찌됐수? 비닐하우스 파이프 견적은 어디가 싸? 나이 먹어? 뭐 좀 배워보려니 머리가 안 도는데 세댁은 어찌 그리 똑 부러져? 라며 조언을 구했다. 지윤은 단 한 번도 잘난 척하거나 우쭐대지 않았다. 저도 무식하게 온몸으로 들이받고 깨지면서 배운 거예요. 라며 쑥스러운 듯 웃어 넘겼다. 또한 자신처럼 막막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양심적인 자재상을 소개해주며 은정 씨를 따라다니며 배운 텃밭 관리 노하우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모든 친절과 나눔을 베풀면서도 자신이 동네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섰는지 스스로 자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고 겸손했다는 점이다. 어느 늦은 오후 미영 아주머니와 토마토 모종을 분류하던 중 아주머니가 불쑥 말했다. 처음 지윤 씨가 여기 짐가방 달랑 들고 왔을 때 동네 사람들 열에 아홉은 보름도 못 버티고 서울로 도망갈 거라 내기했어. 근데 지금 읍내 가봐. 다들 지윤 씨 이름 나오면
혀를 내두르며 독종 중에 최고 상독종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워. 지우는 빈 박스를 접다 말고 쑥스럽게 웃었다. 그런 말 들으면 아직도 남의 옷 입은 것처럼 어색해요. 미영 아주머니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겠지. 지윤 씨는 그 과정이 얼마나 피가 마르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었는지 뼛속까지 아니까. 겉에서 보는 우리는 그냥 멋진 결과만 보잖아. 지윤이 처음 이 낡은 농가에 발을 들인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박 여사는 대장부처럼 나서서 기념 파티를 열자고 선언했다. 거창한 뷔페나 화려한 장식 없이 그저 고마운 이웃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지윤은 처음엔 극구 사양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마당도 어수선하다며 핑계를 댔지만 박 여사는 단호하게 그녀의 입을 막았다. 인생이 눈꽃만큼의 티끌도 없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하하려 들면 평생 축하할 일 안 생겨. 오늘 하루만큼은 네가 그동안 해낸 일에 어깨 좀 쫙 펴고 자랑스러워해도 돼. 당일 아침부터 농가는 왁자지껄했. 동수는 툇마루 옆에 널찍한 평상을 하나 더 뚝딱 만들어냈고 상철은 창고 지붕의 방수포를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주고 합류했다. 미영 아주머니는 커다란 들통에 푹 고운 백숙과 겉절이를 한가득 이고 왔고 은정씨는 화사한 제라늄 화분을, 최씨 아저씨는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토종 씨앗 주머니를 선물로 내밀며 이제야 이 귀한 놈들이 제 주인을 만났구먼 하고 덕담을 건넸다. 항상 양복 차림이던 김 변호사조차 오늘은 서류 가방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와당 한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지윤의 비참했던 처음과 처절했던 중간 과정 그리고 찬란한 지금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다. 점심 식사는 투박하지만 세상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따뜻하고 풍성했다. 백숙을 뜯고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농사 계획, 널뛰는 자재값, 올여름 태풍 대비, 그리고 세도로 개통 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상철이 평상에 크게 대자로 드러누우며 감탄하듯 말했. 내가 작년에 지붕 고쳐주러 처음 왔을 땐 귀신 나올까봐 등골이 오싹했는데 지금은 아주 터가 기가 막히게 좋아졌소. 공기부터가 달라. 동수가 무심하게 막걸리를 들이켜며 맞장구를 쳤다. 사람 손길이 정직하게 닿았으니까요. 박 여사는 깨십 장아찌를 집어 지윤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 이 녀석은 안 도망치고 버틴 것만 대단한 게 아니야. 이 다 죽어가는 쓰레기 땅에 진짜 가치가 뭔지 제대로 된 숨통을 틔워놓은 게 진짜 대단한 거지. 지윤은 차오르는 감동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억지로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고 비로소 평안을 찾은 어른의 맑고 성숙한 눈물이었다. 전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이 낡고 부서진 짐을 구원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근데 지나고 보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저를 이 낡은 집이 구원해준 거더라고요. 그 말에 누구도 섣불리 가벼운 위로나 농담을 건네지 않았다. 다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잔을 들어 올릴 뿐이었다. 지윤이 그 말에 어떤 뼈저린 진심을 담았는지 모두가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무렵 지윤은 설거지를 핑계 삼아 무리에서 살짝 떨어져 빈 마당 한가운데에 오독하니 섰다. 튼튼해진 울타리, 새 지붕이 덮인 창고, 생명력이 넘치는 텃밭, 그리고 한때는 사형선고 같았으나 이제는 그녀 삶의 든든한 요새가 된 저 낡은 농가를 벅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1년 전 낡은 짐가방 하나 들고 흙먼지 뒤집어 쓴 채 서 있던 날, 자신을 보며 실실 쪼개던 민호의 비열한 웃음과 수진의 동정 어린 비웃음, 처음 우물에서 펌프질에 길어 올렸던 한 바가지의 물, 박 여사에게 외상으로 빌렸던 쌀 한 봉지, 당장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던 수많은 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죄송하다는 핑계 없이 단호하게 싫다고 소리쳤던 순간, 내용증명 서류에 사활을 걸고 찍었던 짜릿한 첫 도장, 내가 키운 상추를 돈을 받고 팔았던 경이로운 오후, 그리고 마침내 이곳이 진짜 내 집이구나 느끼며 깊은 단잠에 빠졌던 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 지독한 진흙탕 같은 과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피투성이가 되어본 후에야 비로소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게 된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 덕분도 전 남편을 향한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였지만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기 전까지는 절대 꼬리를 말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어느새 다가온 박 여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2잔을 타와 말없이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시골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참 동안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네가 여기 처음 짐 풀고 주저앉았을 때 난 솔직히 네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박 여사가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툭 던졌다. 지우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답했다. 저도 솔직히 진짜 끝인 줄 알았어요, 거의. 박 여사가 지윤을 힐끗 보며 씩 웃었다. 그놈의 거의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법이지. 지윤은 평상에서 남은 안주를 정리하는 동수와 상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깨씹들, 저 멀리 탐욕스러운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구비진 시골길을 가만히 눈에 담았다.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굳이 멋진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가슴 깊이 차오르는 진실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존엄성은 누군가의 알량한 호의나 변명, 번지르르한 겉모습 따위에 기대지 않는다. 오직 그녀 스스로 매일매일 흘린 땀방울, 처절한 깨달음, 그리고 당당하게 내린 선택들로 지어올린 견고한 성벽이었다. 그날 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설 때 그녀의 삶에서 쓸쓸하게 문 밖에 버려진 챕터는 더 이상 단 한 페이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로 지윤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가슴 벅찬 성장과 치유의 이야기를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누르셔서 다음번에 올라올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